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2007년 임신 8개월이던 유명 모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 총성과 수상한 편지 한 장뿐. 화려했던 사랑은 집착과 질투, 그리고 살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아침,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위층에서 여성의 비명과 함께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총소리는 7차례 정도 났으며 마치 소음기를 장착한 총소리처럼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그녀는 지역 패션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모델 출신 로니 로이터였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늘씬한 몸매로 유명했으며 연인은 은퇴한 유명 미식축구 선수 숀 게일이었습니다. 로니와 쇼는 약 20년 전 훈련 캠프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이후 함께 여행하며 남들 눈에 다정한 커플로 비춰졌습니다. 2007년 41세가 된 로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령 임신이라는 점에서 태아를 위해 조심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과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전자임산부 팔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나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던 중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수사 결과 로니는 9mm 반자동 권총에 의해 여러 차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임산부 팔찌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연인이자 아이의 아버지인 숀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연애했지만 따로 살고 있었으며 숀은 초기에 임신 사실에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육아 서적을 사는 등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숀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숀은 사건 당일 시카고 북부의 한 이발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발사가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후 이발소로 이동했다면 시간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무렵 로니의 이웃이 경찰에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직후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흑인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장한 숀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은 숀이 직접 범행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로니의 가방 안에서 이상한 영어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17명의 여성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그 중에는 로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 모두 숀과 연관이 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숀의 복잡한 사생활을 드러내며 사건의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숀과 로니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숀은 사생활이 복잡했으며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혹시 로니가 숀의 다른 여자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으며 결국 숀이 격분해 그녀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어설픈 영어로 쓰인 그 수상한 편지는 누가 작성한 것일까요? 로니는 영어가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그녀가 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쓴 듯한 어투였으며 왜 그것이 로니의 가방 속에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다시 숀을 불러 조사하였고 숀은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모니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그와 열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숀은 자신이 의심하는 인물로 여자친구 모니카 카라스코라는 여성을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목록에서 첫 번째로 적힌 인물이며 폴란드 출신의 개인 트레이너로 숀과 수년간 사귀다 최근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숀은 모니카의 영어가 매우 어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편지와 문체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숀이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로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뒤 격분하여 숀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숀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적도 있으며 모니카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로니가 살해되기 하루 전 숀은 모니카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모니카를 찾아 조사를 벌였으나 그녀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사건 당일 내내 고객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모니카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니가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시점, 경찰은 숀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숀의 컴퓨터에 접속해 수년간 그의 하드디스크와 이메일을 들여다보며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숀이 해킹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미스터리한 스토커가 바로 로니와 그녀의 태아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문제의 편지에 적힌 17명의 여성 중 용의자를 추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 은퇴한 베테랑 형사가 리스트 중 15번째 이름인 마니앙을 지목했습니다. 마니앙은 새 아이의 엄마이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모델로도 활동하는 인물이며 숀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 전 숀과 이별한 그녀는 헤어진 이후에도 숀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숀은 결국 그녀를 피해 디어필드 마을을 떠나 이사까지 했습니다. 마니의 지인들은 그녀가 여러 남성과 교제해왔으며 특히 숀에게 집착이 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숀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플레이보이와 플레이걸이 만난 듯한 조합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니는 경찰관 출신 남성과도 교제한 적이 많았으며 경찰 수사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니의 거주지 주변을 조사했고 그녀의 쓰레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니의 쓰레기를 조사하던 중 2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은 온라인 서점에서 소음기 제작법 관련 서적을 구매한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미국의 대형 철물점 홈디포에서 구입한 것으로 해당 서적에 소개된 소음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니는 플라스틱 통과 속건 시멘트까지 함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로니의 이웃은 마치 소음기를 장착한 총소리 같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마니가 실제로 소음기 제작 재료를 구매했다는 사실은 매우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니를 다시 소환했으며 마니는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 경찰관 남자친구에게 주기 위한 이색적인 선물로 준비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마니는 자신에게도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차량 고장으로 인해 외출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을 한 보안관 친구가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마니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감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이로써 숀, 모니카, 마니 3명의 용의자 모두가 각각의 알리바이를 제출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다시 사건 당일 로니의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였고 그중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 결과 이 차량은 숀도 17명의 여성 중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렌터카 회사의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렌터카 회사를 방문했고 관리자는 2007년 10월 3일 사건 하루 전날 어떤 인물이 이 검은색 폭스바겐을 빌려갔으며 그 인물이 차량 색상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꼭 어두운 색으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량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렌터카 신청서에는 마니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차량 픽업 장소는 마니의 집이 아닌 그녀의 친구 크리스틴 파이슨의 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점은 차량 주행거리 기록이 딱 40마일로 렌터카 회사에서 크리스틴의 집, 로니의 아파트를 왕복하고 다시 렌터카 회사로 돌아오는 거리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마니가 숀에게 집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광적으로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메일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숀의 컴퓨터를 원격 조작하며 그의 모든 사생활을 엿보고 있었고 숀과 관계된 여성들의 신상까지 철저히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마니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총기 애호가이며 실제로 4자루의 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9mm 반자동 권총이 있는지 묻자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난 신고 기록이 없었고 실제로 해당 총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마니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더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마니의 친구인 크리스틴을 불러 사건 당일 자신이나 마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경찰의 호출은 크리스틴에게 큰 불안과 긴장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중요한 목격자 혹은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첫째, 마니는 이전부터 몇 차례 로니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건 전날 마니는 그와 특정한 암호를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로니를 정말로 죽였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 중인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틴은 마니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또한 마니가 전직 스타 숀에게 극도의 집착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마니는 숀의 여자친구인 로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아이가 숀과의 관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를 없애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마니가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아침, 마니는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를 화장품으로 어둡게 칠하고 검은 가발을 착용해 흑인처럼 위장했으며 전날 렌터카로 빌린 검은색 폭스바겐을 타고 로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자작 소음기를 장착한 9mm 권총으로 로니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건 직후 마니는 크리스틴과 함께 디어필드 마을 외곽의 한 식당 주차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작은 삽과 무언가를 꺼내 땅에 묻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의 진술을 토대로 그 장소를 찾았고 로니가 평소 절대 벗지 않던 임산부 전자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마침내 마니를 범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증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마니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고 무엇보다도 범행에 사용된 9mm 권총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열쇠인 총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크리스틴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공범 의혹을 벗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도청 장비를 장착시킨 뒤 마니를 만나도록 했고 크리스틴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총기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났고 경찰은 대화 전부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에서 마니는 그 총은 시멘트 양동이에 넣어서 대형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진짜 그렇게 숨겼느냐,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을까라고 묻자 마니는 그건 없어졌어. 지금쯤이면 수많은 쓰레기 더미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마니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고 사건 해결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총기의 은닉 장소를 알아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어딘가에 버려진 총기를 찾아내는 건 마치 바늘을 낙엽 더미에서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범행에 사용된 9mm 권총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니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의 요청으로 크리스틴은 다시 한번 마니를 만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마니는 드디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11년 마니 양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항소는 2019년 10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 제드 스톤은 이 항소에서 경찰이 도청과 몰래 녹음을 통해 확보한 마니의 자백은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마니가 요청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배심원들에게 마니의 반성과 후회를 충분히 보여줄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드스톤이 경찰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 판단했고 이미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니의 모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더는 풀려날 가능성 없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니의 죽음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집착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배려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감정은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